서초구청의 민원 창구는 차갑고 인공적인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간 거의 모든 창구가 문을 닫았지만 혼인신고를 처리하는 곳만 유일하게 열려 있었다. 그 앞에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의 남녀가 서 있었다. 남자 권지혁은 3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롭고 냉정한 인상을 풍겼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직업인 검사의 위압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의 옆에 선 여자 한서연은 38. 차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지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월의 피로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한때 그의 고등학교 문학교사였다. 두 분 증인 서명은 확인되었습니다. 권지혁 씨, 한서연 씨,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무적인 직원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축하라는 단어와는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기쁨의 기색도 없었다. 꽃도 반지도 하객도 없는 이 번개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긴급히 체결된 비밀 협약에 가까웠다. 지혁은 굳은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고 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유리창 너머의 회색 도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구청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지역의 차에 올랐다. 매끄러운 세단이 소리 없이 서울의 저녁 교통체증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 안의 침묵은 바깥의 소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역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서연.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스승이자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 된 여자. 그는 그녀를 가장 안전한 곳,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만 했다. 집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물품은 내일 중으로 사람이 가져올 겁니다. 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처럼 건조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권 검사님.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까? 남편?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집에서는 편하게 부르십시오. 다만 밖에서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밖에서는 완벽한 부부처럼 행동해야겠죠. 그게 계약 조건이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헤리티지의 펜트하우스였다. 이곳은 권지혁이 수년간의 검사 생활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배경이 제공한 성체였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곳. 지역은 이 철옹성만이 그녀를 윤태준 회장의 소나기에서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묵직한 현관문이 지문의 홍채 인식을 거쳐 열렸다. 집안은 지역의 성격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그 빛은 집안의 냉기를 데우지 못했다. 방은 2개입니다. 제가 서재 겸용으로 쓰는 방이 있고 마스터 베드룸이 있습니다. 서연 씨가 마스터 베드룸을 쓰시면 됩니다. 지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권 검사님은 어디서 주무시는데요? 그녀의 질문에 지혁은 잠시 망설였다. 저는 서재의 간이 침대나 거실 소파를 이용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접촉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거실 중앙에 멈춰 서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처럼 깊고 단호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연극이에요. 아주 위험한 연극. 무대 위에서 부부 역할을 하다가 무대 뒤에서 타인처럼 지낼 수는 없어요. 사소한 습관, 말투, 시선 처리 하나까지도 완벽해야 해요. 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할 테니까. 지역은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그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증인이 아니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첫째, 집 안에서도 우리는 부부처럼 보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감시당할지 모릅니다.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켜서 집의 보안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했다. 다행히 모든 센서는 그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방심하지 않았다. 둘째,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외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저와 동행해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당신이 가진 그 기록, 절대 저 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윤태준이 노리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기록은 그녀가 유명한 심리 분석가이자 작가로서 활동하던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된 윤태준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은 비밀 상담 기록이었다. 그것은 윤태준의 모든 비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치명적인 열쇠였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나도 조건이 있어요, 권 검사님. 나를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말아요. 나도 이 싸움의 당사자예요. 내가 가진 정보와 당신의 법적 권한이 합쳐져야 윤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지역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제 파트너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꺼지고 비상등이 켜졌다. 동시에 지역의 태블릿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보안 시스템 침입 감지, 1층 로비, 비인가 접근, 지역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 협상가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먹이를 포착한 맹수처럼 날카로워졌다. 벌써 시작이군. 그는 재킷 안쪽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검사에게 지급되는 호신용이었지만 그는 이미 실전 경험이 풍부했다. 서연 씨, 지금 당장 마스터 베드룸 안쪽의 패닉룸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침착하게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어떻게 1층 로비의 보안을 뚫었죠? 여긴 외부인의 단독 접근이 불가능할 텐데요. 지역은 그녀의 침착함에 놀랐지만 지금은 그것을 칭찬할 때가 아니었다. 시간 없습니다. 어서. 그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려던 순간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경고, 마스터키 접근 승인. 지역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마스터키는 건물 관리소장 외에는 아무도 가질 수 없었다. 젠장, 내부자가 있었군. 지역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밀치고 현관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쿵, 묵직한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비상등의 붉은빛 속으로 검은 실루엣이 들어섰다. 완벽한 슈트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양손을 들어 보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이런 환영 인사가 너무 격한 거 아닙니까? 권지혁 검사님. 신혼 첫날 밤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지혁은 남자의 얼굴을 즉시 알아봤다. 윤태준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그림자라 불리는 박상무였다. 박상무. 내 놈이 여길 어떻게. 박상무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건물 원래 우리 경남건설 소유입니다. 마스터키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의 시선이 지역의 뒤에 숨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드디어 뵙는군요. 한서연 작가님. 회장님께서 작가님의 신간을 아주 감명 깊게 읽으셨답니다. 특히 기억의 암호라는 챕터를 말이죠. 그것은 서연이 내부 고발자의 상담 기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챕터의 제목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윤 회장에게 전해요. 난 거래하지 않는다고. 박상무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거래? 감히. 이건 통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시죠. 그럼 두 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조용히 눈감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패를 쥔 사람처럼 오만하게 말했다. 지혁이 총구를 그의 미간에 정확히 겨누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그리고 내 놈이 불법 침입한 이 순간 내 놈의 경력도 끝났어. 박상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권 검사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이 지금 날 쏴도 난 그저 과잉 충성을 부린 비서실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증거 확보를 위해 증인과 위장 결혼까지 감행한 절차를 무시한 미친 검사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경력은 물론이고 한서연 씨의 안전도 보장 못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역은 이를 갈았다. 그가 망설이는 순간 박상무는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생각할 시간은 사흘 들이죠. 이건 회장님의 작은 결혼 축의금입니다. 그는 비웃음을 남기고 천천히 몸을 돌려 유유히 사라졌다. 현관문이 다시 닫히고 집안의 조명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태블릿의 경고음도 멈췄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테이블 위의 봉투를 바라보았다. 지역은 총을 거두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첫날부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알겠어요? 권 검사님. 이건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지역은 그녀에게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현금이 아닌 두 사람이 오늘 구청에서 찍힌 사진이 들어있었다. 완벽한 미행이었다. 그래요. 전쟁입니다. 지역이 사진을 구겨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내가 단순히 증인과 검사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라. 당신이 내 유일한 약점이자 동시에 내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이유라는 걸.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우리의 결혼은 위장이 아닙니다. 서연 씨. 이건 내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맹세한 전략입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결의를 확인하며 적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싸움을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지독하리만치 고요했다. 권지혁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다. 그는 이미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고 손목시계에 스트랩을 단단히 조이고 있었다. 한서연 역시 거실 소파에서 얕은 잠을 깬 참이었다. 그들은 어젯밤 박상무가 다녀간 이후 사실상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패닉 룸 대신 거실 소파를 택한 것은 그녀의 고집이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잠을 자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유에서였다. 지역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옅은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다. 아침 식사는 배달시켰습니다. 7시 정각에 문 앞에 두고 갈 겁니다.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모든 동선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그가
태블릿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 집의 모든 보안을 통제할 수 있는 마스터 패드입니다. 비상 상황 시 저에게 즉시 연락이 오도록 설정해뒀습니다. 알겠어요, 권 검사님. 오늘 조심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역은 잠시 멈칫했다. 조심하라는 말은 그에게 익숙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무게가 달랐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관을 나섰다.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다시 거대한 성체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무력하게 앉아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이 남기고 간 서류 가방을 열었다. 경남그룹 비자금 사건 1차 수사 기록.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권지혁의 사무실은 이미 전쟁터였다. 그는 밤새 확보한 박상무의 불법 주거 침입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박상무는 건물의 공식 보안 점검을 이유로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마스터키 사용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다. 심지어 펜트하우스 입구의 CCTV 영상은 그 순간 정확히 점검 중이라는 명목하에 녹화가 중단되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젠장. 지역이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의 수사관이 보고서를 들고 왔다. 검사님, 경남그룹 법무팀의 김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거물급을 데려온 것 같습니다. 지역은 넥타이를 거칠게 고첨했다. 들여보내. 잠시 후 취조실의 문이 열리고 경남그룹의 법무팀장인 김영철 변호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는 국내 최고 로펌의 에이스 출신으로 윤태준의 모든 법적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인물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권 검사님. 신혼생활은 좀 어떠십니까? 어젯밤엔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김 변호사가 노골적인 조롱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박상무에게서 모든 보고를 받았다는 뜻이었다. 지역은 감정의 동요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의 녹음 버튼을 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김영철 변호사, 지금부터는 피의자 윤태준 회장의 대리인으로서 발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불법 침입을 사주한 공범으로서 발언하는 겁니까? 김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이내 능숙하게 받아쳤다. 검사님, 상상력이 풍부하시군요. 전 그저 제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러 온 것뿐입니다. 어제 방문은 정당한 보안 점검의 일환이었고, 오히려 권 검사님께서 과민 반응을 보이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는 서류를 꺼내 보이며 완벽하게 조작된 보고서를 내밀었다. 지역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한쪽으로 밀어냈다. 좋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윤태준 회장의 차명 계좌, 그 흐름을 우리가 잡았다는 건 알고 있겠지. 증거가 있으시다면 법정에서 제시하십시오. 추측만으로 제 의뢰인을 모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 변호사는 기름 바른 뱀처럼 미끄러웠다. 그는 모든 질문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의뢰인의 사생활이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지역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던졌지만 김 변호사는 마치 모든 수를 예상했다는 듯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시간은 흘러갔고 지역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윤태준은 돈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신문은 소득 없이 끝났다. 김 변호사는 의기양양하게 취조실을 나갔고 지혁은 탈진한 상태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수사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저놈들 작정하고 우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지혁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무기로 삼는 괴물과 싸우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지독한 피로감을 이끌고 검찰청을 나섰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어두웠지만 서재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혁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서재로 향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 그가 가져온 모든 수사 기록이 펼쳐져 있었고 한서연은 안경을 쓴 채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기록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일들을 단순한 시간순이 아닌 인물 관계도와 심리적 동선에 따라 재배열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대단했다. 지역이 들어온 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그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문학 답안지를 꼼꼼하게 첨삭해주던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도 그녀는 이런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총명한 눈빛.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이 거대한 성체에서 적어도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김 변호사, 그놈은 보통이 아니더군요.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역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지역의 퀭한 눈과 잔뜩 굳은 어깨를 바라보았다. 힘들었겠군요. 앉아요. 물이라도 좀 마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역은 그 속에서 위로를 읽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좀 쉬면 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보았다. 그녀는 윤태준의 모든 관계자들의 프로필을 따로 정리하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붉은 펜으로 메모해 두었다. 과시욕, 편집증적 방어 기제, 대리만족, 법률 서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이걸 다 보셨습니까? 지역이 물었다. 서연은 안경을 벗었다. 당신이 준 자료들이죠. 법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구멍투성이더군요. 특히 이 김영철 변호사라는 사람, 지역의 눈이 번뜩였다. 그자에 대해 뭘 알아냈습니까? 서연은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예요. 하지만 그의 완벽주의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윤태준 회장을 위한 거예요. 그는 윤태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아주 강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처럼 지역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모든 게 도움이 되죠. 서연이 일어섰다. 당신은 오늘 그에게 법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니 그는 법으로 방어했겠죠. 하지만 그에게 윤태준을 이용해 다가갔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윤 회장께서 당신을 정말 신뢰하시는 것 같군. 하긴 이 정도 일도 처리 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라고 말했다면? 지역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그녀의 말은 김 변호사의 가장 약한 고리, 그의 자존심과 충성심을 동시에 건드리는 방법이었다. 지역은 탈진한 와중에도 그녀의 분석에 감탄했다. 그는 너무 지친 나머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습관적인 호칭을 무심코 내뱉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역 자신도 놀라 입을 다물었다. 선생님, 그가 10년 넘게 봉인해 두었던 그 호칭. 그는 그녀와 맺은 계약의 첫 번째 규칙을 어기고 말았다. 서연은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진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그의 앞에 섰다. 지역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권지혁 씨, 그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의 규칙을 잊었나요? 집에서는 편하게 부르라고 했지만 그 호칭은 편한 범주에 속하지 않아요. 그건 당신을 약하게 만들어요. 적들 앞에서 당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셈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지역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규칙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겠죠. 지역은 긴장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벌이라는 단어가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장난기 어린 미소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첫 번째 벌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금 당장 침실로 가서 8시간 동안 주무세요. 어떤 변명도 어떤 업무 연락도 받지 말고. 이건 명령이에요. 지역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서연 씨, 지금 잠이 옵니까?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게 벌이라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지금 소모되고 있어요. 그렇게 지친 상태로는 김 변호사는커녕 윤태준의 그림자도 못 잡아요. 당장 가요. 지역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달콤한 벌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녀가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김 변호사와의 신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전부 복기하세요. 당신이 한 말, 그가 한 말, 그의 표정, 제스처까지. 내가 당신의 긴장을 치료해 줄 테니. 지역은 그제야 그녀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벌이나 치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기억을 통해 신문 과정을 재구성하고 김 변호사의 심리 상태를 직접 분석하려던 것이었다. 동시에 그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압박감을 털어놓게 함으로써 그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말한 파트너의 방식이었다. 지역은 피로 속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정말 무서운 분이시군요. 당신은, 그러니 다시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난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무기여야 하니까. 서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 이제 보고하세요. 권 검사님. 당신의 달콤한 벌을 시작하죠.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는 한 남자의 지친 목소리와 그것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권지혁은 서재의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다. 놀랍게도 깊은 잠을 잤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지만 머리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맑았다. 한서연이 내린 달콤한 벌은 단순한 강제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열된 두뇌를 식히고 헝클어진 정보들을 재정렬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서재를 나섰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일어나 어젯밤 그들이 함께 정리한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경남그룹의 관계도와 자금 흐름으로 의심되는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위에 인물들의 심리적 약점들을 붉은색 마커로 덧붙이고 있었다. 김형철 변호사, 인정욕구 부친, 콤플렉스, 윤태준 회장. 통제 불능에 대한 병적인 공포. 그녀는 법률가가 아닌 프로파일러의 시선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지역은 커피를 내리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어깨가 지금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잠은 잘 잤습니까?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밤새 연구한 탓에 조금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당신 덕분에 8시간을 꼬박 채웠네요. 이런 사치는 검사가 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감사의 기색이 묻어났다. 이제야 좀 파트너 같네요. 서연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죠. 우리가 왜 이 위험한 연극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당신의 아내가 되어야 했는지. 지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표정은 다시 냉철한 검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민우 실장, 경남그룹의 재무 담당 실장이었습니다. 3개월 전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종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차민우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봉인해 두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그는 제 환자였어요. 자살하기 6개월 전부터 매주 2번씩 저를 찾아왔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연결고리였다. 차민우는 윤태준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죄책감과 중압감에 시달렸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 당대 최고의 심리 분석가인 한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극심한 편집증과 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죠. 처음엔 망상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연은 당시를 회상하며 몸을 떨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요. 윤태준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경쟁자들을 제거했는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악몽과 은유라는 형태로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지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것은 그가 어렴풋이 추측만 하던 사실이었다. 그럼 그 기록, 상담 기록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환자의 비밀을 그렇게 허술하게 다루지 않아요. 차민우 씨도 그걸 알았죠. 그는 저에게 물리적인 증거를 넘기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저와의 상담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기억을 백업했어요. 그녀는 화이트보드 옆에 걸린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화 한 점을 가리켰다. 그는 저와 함께 암호를 만들었어요. 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심리학적 키워드들. 그의 모든 고백은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저만의 암호화된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트는 저 그림 뒤의 비밀 금고 안에 있어요. 지역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제가 차민우 실장의 죽음을 재수사하던 중 그의 별장에서 타다 남은 수첩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죠. 한서연. 그것이 지역이 그녀를 찾아낸 이유였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상담사가 아니라 차민우가 남긴 마지막 증거 그 자체임을 직감했다. 윤태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차민우가 죽기 직전까지 당신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것을요. 박상무가 첫날 밤에 들이닥친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태준이 그녀의 존재를 확인한 신호였다. 그래서 이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지역이 본론을 꺼냈다. 윤태준은 당신을 노릴 겁니다. 상담 기록을 빼앗기 위해 납치를 하거나 혹은 차민우처럼 당신을 제거하려 하겠죠. 환자와 의사 사이의 비밀 보장 의무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윤태준 같은 괴물에게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가짜 영장을 만들어 당신의 집을 털거나 당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아내는 다릅니다. 그가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대한민국 헌법은 부부간의 특권을 보장합니다. 배우자, 증언, 거부권. 그들은 당신을 법정에 세워도 나에 대해, 그리고 나와 공유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증언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직 특수부 검사의 아내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 번개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철옹성이었다. 지역은 그녀를 가장 위험한 곳, 바로 자신의 옆에 둠으로써 적들의 눈앞에 숨긴 것이었다. 윤태주는 그녀가 권지혁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를 검사의 약점으로 취급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에 빠져 서둘러 결혼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검사로서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비웃겠죠. 그 오만함이 우리가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틈입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또 다른 심장부. 경남그룹의 회장실은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로 고풍스러운 어두운 목재와 가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은 윤태준 회장은 박상무의 보고를 받으며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사업가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그 어린 검사놈이 결혼을 했다고? 윤태준이 흥미롭다는 듯 연기를 내뿜었다. 박상무는 정중하게 사진 몇 장을 내려놓았다. 구청에서 찍힌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한서연의 작가 프로필 사진이었다. 네, 회장님. 상대는 한서연 38살입니다. 권지혁의 고등학교 시절 문학교사였다고 합니다. 윤태주는 서연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지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기준에서는 그저 나이든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제법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결국 계집에게 발목 잡히는군. 그것도 자기보다 6살이나 많은 선생님이라. 그는 박상무를 바라보았다. 차민우 건 때문에 그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일이 재미있게 됐어. 권지혁이 스스로 약점을 만들어 우리에게 바친 셈이야. 윤태주는 권지혁을 능력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오만한 젊은이로 얕보고 있었다. 그런 그가 이런 감정적인 선택을 한 것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한 것이라 확신했다. 박상무, 그 여자, 한서연이 차민우에게서 무언가를 받았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건드리지는 마. 윤태주는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껐다. 신혼에 빠진 검사만큼 다루기 쉬운 것도 없지. 일단은 그가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도록 내버려둬.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그 늙은 암고양이가 권지혁의 발목을 어떻게 잡는지 천천히 구경이나 하자고. 그의 눈빛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약점으로 오판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다시 펜트하우스. 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윤태주는 당신을 내 약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를 감정에 휘둘리는 멍청한 놈으로 취급하겠죠. 좋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의 오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내가 미끼가 되는 거군요. 아니요.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미끼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전쟁의 사령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방패이자 당신의 검입니다. 그는 그녀가 가리켰던 추상화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림을 옆으로 밀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견고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혁이 자신의 지문과 홍채를 인식시키자 묵직한 문이 열렸다. 이곳은 내 집에서 유일하게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곳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억을 꺼내주시죠. 한서연 씨. 서연은 금고 안으로 손을 넣어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를 꺼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기장 같았지만 안에는 그녀와 차민우만이 아는 암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차민우 씨는 상담 중에 종종 시를 인용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 혹은 랭보의 시어들,
그 단어들이 바로 암호의 열쇠예요. 그녀가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병든 장미라는 제목과 함께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과 숫자들의 나열이 적혀 있었다. 이제 윤태준의 악몽을 해독할 시간이에요. 권 검사님. 두 사람의 진짜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윤태준 회장의 오만함은 견고한 성벽과 같았다. 그는 권지혁이 사랑 노름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권지혁이 차민우 실장의 마지막 행적을 재추적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밤샘 수사를 벌이던 바로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에 초인종이 울렸다. 집안의 모든 인터콤 화면에는 최윤아 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경남그룹 소유의 아트 갤러리라 비라비의 관장이었다. 한서연은 지역이 설치해둔 보안 시스템을 통해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다. 윤태준의 여자. 겉으로는 우아한 예술계의 거물이었지만 실상은 윤태준의 비자금을 예술품 거래로 세탁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손님 맞이를 준비했다. 이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적들이 자신을 떠보기 위해 그리고 얕보기 위해 보낸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녀는 가장 편안하고 무해해 보이는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쳤다. 현관문이 열리고 최윤아 관장이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축하드려요, 한서연 작가님. 아니, 이젠 권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같은 건물 주민이 되었는데 인사가 너무 늦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집 안을 훑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구조, 보안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한서연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과분한 선물이네요, 최 관장님. 들어오시죠. 서연은 완벽하게 조금 놀란 새 신부를 연기했다. 그녀는 최 관장을 거실로 안내했고 통유리창 너머의 전경에 감탄하는 척하는 그녀에게 차를 대접했다. 최 관장은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다. 정말 용감하세요, 서연 씨. 요즘 권 검사님 때문에 온통 시끄럽잖아요. 우리 경남그룹을 상대로 그렇게 무모하게 덤벼들고 있으니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한가 봐요. 그것은 노골적인 탐색전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찻잔을 들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사람 일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전 그저 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죠. 사실 조금 무서워요. 그녀는 일부러 손을 살짝 떨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최 관장의 눈이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고 만족스러운 듯 빛났다. 윤태준의 예측대로였다. 이 여자는 겁을 먹고 있었다. 무서워할 것 없어요. 최 관장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등을 두드렸다. 윤태준 회장님은 사실 아주 자비로운 분이세요. 오해만 풀면 되는데 권 검사님이 너무 완강해서 문제죠. 특히 고인이 된 차민우 실장건처럼 말이에요. 드디어 본론이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크게 떴다. 차민우 씨요? 그녀는 마치 금기어를 들은 사람처럼 반응했다. 아, 실례. 작가님의 환자였다고 들었어요. 유감이네요. 최 관장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사람 죽기 전에 작가님께 이것저것 많이 털어놓지 않았나요? 워낙 편집증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던데 혹시 무언가 부탁 같은 건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중요한 물건을 맡아달라거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다. 순순히 내놓으면 살려주지만 아니면 차민우처럼 된다는 협박이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 입술을 깨물었다. 최 관장은 승리를 예감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서연 씨, 권 검사님은 지금 거대한 성벽에 계란을 던지고 있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현명한 분이잖아요. 그 물건이 무엇이든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서연 씨에게도 권 검사님에게도 재앙이 될 뿐이에요. 회장님께서는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고 싶으신 것뿐이에요. 정당한 대가는 물론이고 두 분의 안전도 보장해 주실 겁니다. 그 순간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최 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심리학적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최 관장의 불안을 읽었다. 그녀 역시 윤태준의 하수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관장님, 정말 제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최 관장이 반문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얼굴이었다. 차민우 씨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무도 믿지 못했죠. 저조차도요. 그는 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늘 악몽이니 은윤이 하는 말들로 절 혼란스럽게 했죠. 그녀는 완벽하게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했다.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집착하던 게 있었어요.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최 관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게 뭐죠? 그의 고향집이요. 아주 어릴 적에 살던 시골의 폐가였어요. 그는 늘 모든 죄는 시작된 곳에서 끝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곳의 낡은 우물에 대해 자신의 죄를 묻어버리고 싶다는 말을 했죠. 전 그저 그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상징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서연은 말을 멈추고 최 관장의 눈치를 살폈다. 최 관장의 눈빛은 탐욕과 확신으로 번뜩였다. 고향집, 우물, 이것은 그들이 찾던 구체적인 장소였다. 차민우의 편집증적인 성격과도 맞아떨어졌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무언가를 숨겼을 수도 있을까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 그저 남편과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최 관장은 자신의 임무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한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먹은 여자였고 자신은 그녀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뽑아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어깨를 위로하듯 두드렸다. 걱정 말아요, 서연 씨.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죠.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녀는 챙겨왔던 샴페인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서연의 흐느낌이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전략가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언급한 고향집 우물은 사실 차민우가 상담 중에 단 한 번 언급했던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였다. 그곳은 차민우가 어릴 적 형제를 잃었던 트라우마의 공간이었다. 윤태준의 부하들이 이미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는 윤태준의 부하들이 그곳을 다시 파헤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실패했던 장소에 대한 미련, 그리고 여자의 직감이라는 미끼. 그들은 한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진실의 조각을 흘렸다고 믿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고 자신들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한서연이 설계한 심리적인 함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선생님이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날 밤늦게 지친 모습의 권지혁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유나 관장이 다녀갔다면서요.
보안팀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무슨 짓을 하던가요?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서연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 관장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복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혁은 잠시 말을 잃었.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경남그룹의 핵심 인물을 상대로 얼마나 대담하고 정교한 심리전을 펼쳤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협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적의 심리에 역정보를 심어 그들을 조종했다. 고향집 우물이라 그들은 분명히 다시 그곳으로 갈 겁니다. 지역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맞아요. 서연이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그들이 헛수고하는 동안 우린 진짜를 찾을 시간을 버는 거예요. 윤태주는 나를 얕보고 있어요. 겁 많고 순진한 나이 든 교사라고. 그 오만함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나를 보호만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를 활용해요, 권 검사님. 그녀의 말에 지역은 깊은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꿈꿔왔던 가장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그는 그녀를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적들을 비웃으며 반격의 첫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심어놓은 역정보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권지혁은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수사팀 내부 정보원을 통해 윤태준 회장 측이 차민우의 고향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박 상무가 직접 현장으로 이동했고 김영철 변호사는 그들의 수색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할 가짜 영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서연의 예측대로 그들은 그녀가 무의식 중에 흘린 진실이라고 확신하며 이미 실패했던 장소에 병적으로 집착했다. 윤태준의 주력 부대가 엉뚱한 곳에 묶인 사이 지역은 진짜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차민우 실장의 직속 부하이자 경남그룹의 회계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던 김진우 부장이었다. 차민우가 사망한 직후 김 부장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한 상태였다. 지역은 지난 몇 주간 그의 행방을 비밀리에 추적해왔고 마침내 그가 강화도의 한 작은 낚시터에 숨어 지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검찰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1급 비밀 작전이었다. 팀장님, 정말 이 작전 괜찮겠습니까? 지금 모든 인력이 윤태준 회장 본가를 주시하고 있는데 저희만 따로 움직이는 건 이 수사관이 불안한 듯 물었다. 지역은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윤태준의 본가는 미끼야. 진짜는 지금 우리가 잡으러 가는 사람이다. 김 부장만 확보하면 한서연 씨의 기록과 맞춰볼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완성돼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 우리가 움직이는 걸 적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돼. 해가 저물고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지역과 이 수사관 단 2사람만이 비표식 수사 차량을 타고 강화도로 향했다. 낚시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낡은 컨테이너 숙소의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극도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누구야. 서울중앙지검 권지혁 검사입니다. 김진우 씨, 당신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문 여세요. 문이 열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마주한 듯 수척해진 김 부장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날 내버려둬요. 김 부장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지역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그를 제압했다. 지금 여기서 버티면 당신도 차민우 실장처럼 되는 거야. 윤태준이 당신을 살려둘 것 같아? 우리가 유일한 기회라고. 지역의 외침에 김 부장의 저항이 꺾였다. 그는 무너져 내리며 흐느꼈다. 살려주세요. 그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차 실장님이 죽기 직전 저에게 USB를 하나 줬어요.
하지만 전 무서워서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차민우가 남긴 또 다른 조각이었다. 그 USB는 어디 있지? 이 낚싯대 손잡이 안에 숨겨놨습니다. 지역과 이 수사관은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즉시 USB를 확보한 그들은 김 부장을 데리고 컨테이너를 나섰다. 빗줄기는 폭우로 변해 있었다. 그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막 낚시터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지역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누군가 1층 로비의 접근 코드를 강제로 해제하려 하고 있었다. 젠장, 서연 씨가 위험해. 지역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수사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검사님, 뒤에 차가 따라붙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2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런 미친 우리가 속은 건가? 지역은 혼란에 빠졌다. 고향집은 미끼가 아니었나? 아니면 윤태준이 양동작전을 펼칠 만큼 치밀했던 것인가? 그는 이를 악물었다. 꽉 잡아. 지역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빗길 속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격렬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검은 세단들은 전문 킬러들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지역의 차를 양쪽에서 압박했다. 그들의 목적은 김 부장과 USB 그리고 권지혁을 이 빗길 위에서 함께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는 것이었다. 쾅! 첫 번째 충격이 차의 후미를 강타했다.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김 부장은 비명을 질렀다. 이 수사관 본청에 지원 요청해. 지금 당장. 지역이 핸들을 격렬하게 꺾으며 외쳤다. 그들은 강화대교 위로 진입하고 있었다. 다리 위는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옆으로 바짝 붙더니 그대로 지역의 차 측면을 들이받았다. 끼익, 쇠가 갈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차가 다리 난간을 향해 미끄러졌다. 바로 아래는 거칠게 요동치는 강물이었다. 안 돼. 지역이 미친 듯이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었다. 차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그 순간 다른 세단이 정면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의 차를 샌드위치처럼 압착하려 했다. 피할 곳이 없었다. 지역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김 부장, 머리 숙여. 그는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는 동시에 핸들을 끝까지 감았다. 차가 180도 회전하며 뒤따라오던 차의 정면을 들이받았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양쪽 차의 보닛이 찌그러졌다. 에어백이 터지고 지역은 유리 파편에 긁힌 손으로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추격자들의 차도 움직임을 멈췄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연장을 들고 내렸다. 그때였다. 다리 반대편에서 수많은 경광등이 번쩍이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수사관의 지원 요청이 제때 도착한 것이었다. 괴한들은 당황하며 서둘러 차를 돌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온몸이 땀과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왔다. 김 부장은 공포로 실신한 상태였다. 이 수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지역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펜트하우스에 홀로 있을 한서연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는 자정 무렵에야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김 부장과 USB는 안전하게 안가로 옮겨졌지만 지역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슈트는 찢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임시로 감은 붕대가 피에 젖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의 젖은 재킷을 벗기고 그를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붕대를 풀고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침착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자 지역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 순간 지난 몇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긴장과 공포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성을 잃고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죽음의 공포가 스며들었다. 방금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붕대가 감긴 손을 내려다보며 아이처럼 무너진 모습을 처음으로 그녀에게 보였다. 두 번째였다. 그가 이성을 잃고 그녀의 과거 호칭을 부른 것은 서연의 손길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단호한 결이었다. 그녀는 소독을 마저 끝내고 새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또 그 이름이군요. 권지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첫 번째는 피로 때문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공포 때문입니까?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역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막았다. 이번 벌은 다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방금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검사 권지혁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학생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당신 혼자서는 윤태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당신의 무의식이 인정한 겁니다. 그녀는 지역의 책상으로 걸어가 그의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수사 기록 원본, 그리고 오늘 확보한 김진우 부장의 USB 전부. 지금 당장 저에게 넘기세요. 지역은 충격받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 씨, 그건 검찰의 공식 증거물입니다. 외부 유출은 내 경력을 거는 일입니다. 당신의 경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윤태준을 잡는 게 중요합니까? 서연이 매섭게 받아쳤다. 당신은 오늘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적들은 당신의 수를 읽고 있었어요. 1층 로비의 경보는 당신을 흔들기 위한 미끼였고 진짜 목표는 당신과 김 부장이었죠. 당신은 지금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다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서 차민우의 암호노트를 가져왔다. 나는 차민우의 기억을 가졌고 당신은 그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이 두 조각이 만나야만 윤태준의 완전한 죄가 완성됩니다. 더 이상 정보를 숨기고 각자 싸울 여유가 없어요.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이성은 나를 파트너라고 부르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여전히 나를 선생님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 신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세요. 내가 당신의 머리가 되고 당신의 전략이 되겠어요. 지역은 오랫동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암호화된 USB와 김 부장에게서 압수한 마이크로 SD 카드가 담긴 증거물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금고에서 지난 1년간 수집한 모든 원본 비자금 흐름도와 증인 진술서를 꺼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그녀의 낡은 노트 옆에 올려놓았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검사 경력 전부가. 서연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반격을 설계하죠.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거대한 전쟁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한서연의 낡은 암호노트와 권지혁의 최신 수사 파일, 그리고 김진우 부장이 목숨 걸고
지켜낸 USB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다. 지난 48시간 동안 두 사람은 잠을 잊은 채 이 세 가지 조각을 맞춰 나갔다. 서연은 차민우의 심리적 상징과 은유를 해독했고, 지역은 그것을 법적 증거 및 자금 흐름과 대조했다. 마침내 김진우의 USB에 걸린 암호가 풀렸다. 그것은 서연의 노트에 적혀 있던 차민우가 자주 읊조리던 랭보의 시구절이었다. USB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더 있었다. 그것은 경남그룹의 예술품 거래 내역이었다. 대부분은 합법적인 구매처럼 보였지만 유독 한 점의 그림이 이상했다. 병든 장미, 차민우가 사망하기 직전 그가 관리하던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에 구매된 후 윤태준 회장 개인에게 기증된 그림이었다. 바로 차민우가 상담 중에 자신의 죄의식을 투영하며 언급했던 바로 그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은 현재 경남 아트 갤러리라 BLBE의 관장실, 즉 최윤아가 있는 곳에 걸려 있었다. 찾았어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민우는 자신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바로 적의 심장부에 숨긴 거예요. 윤태준이 가장 아끼는 그 그림 뒤에 지역은 즉시 그 그림의 보안 등급을 확인했다. 최고 등급, 사설 보안 업체와 경찰까지 연계된 철통 방어였다. 그 그림을 합법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윤태준이 이미 모든 법적 방어막을 쳐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지역의 책상 위로 고급스러운 초대장 한 장이 배달되었다. 라비 갤러리 VVIP 자선 경매의 반. 발신인은 윤태준 회장이었고 수신인은 권지혁 검사님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 한서연 작가님이었다. 날짜는 바로 오늘 밤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윤태준은 김진우를 놓쳤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고향집 우물이 가짜 정보였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안방으로 불러들여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혹은 그들이 가진 마지막 카드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불렀군요. 서연이 초대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그림의 비밀을 눈치챘다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알고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겠죠. 지역이 주먹을 쥐었다. 미친 짓입니다. 적인 그들의 성체예요.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아니요. 서연이 그의 손을 덮었다. 우리가 유일하게 그 그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들은 우리가 겁을 먹고 오지 않거나 혹은 분노에 차서 무모하게 올 거라고 예상하겠죠. 그녀는 지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린 그들의 예상을 벗어날 거예요. 우린 완벽하게 행복한 신혼부부로 파티를 즐기러 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 나올 겁니다. 지역은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이것은 도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이 수사관에게 극비리에 연락했다. 오늘 밤 갤러리 주변에 팀을 대기시켜. 내 신호가 있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그날 밤 라비 갤러리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위선적인 화려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백억 원대의 예술품들 사이로 값비싼 샴페인 잔이 오갔다. 권지혁과 한서연이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지혁은 완벽한 턱시도를, 서연은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격리된 연인처럼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다정하게 미소를 나누었다. 최윤아 관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서연을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다. 와주셔서 영광이에요, 두 분. 서연 씨, 그날의 공포는 좀 가셨나 봐요?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그녀가 빈정거렸다.
서연은 지역의 팔에 더 기대며 수줍게 웃었다. 네, 관장님 덕분에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저를 더 끔찍이 아껴주거든요. 오늘은 저에게 선물할 그림을 보러 왔어요. 최유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는 서연의 이 대담한 여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파티장의 음악이 잠시 멈추고 2층 VIP 라운지에서 윤태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환영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그는 지역과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의로운 권지혁 검사님과 그의 지혜로운 아내 한서연 작가님 두 분을 제 개인 사무실로 초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군요. 올 것이 왔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거절할 수 없는 공개적인 압박이었다. 지혁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가요, 여보. 회장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네요. 두 사람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으로 2층으로 향했다. 윤태준의 개인 사무실은 거대하고 방음이 완벽했으며 사방이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구조였다. 문이 닫히자 윤태준의 인자한 미소는 사라졌다. 사무실 안에는 박상무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앉으시지. 윤태준이 시가를 물며 말했다. 연극은 끝났네, 권 검사. 그리고 한서연 작가. 자네의 고향집 우물. 연극은 아주 인상 깊었어. 덕분에 내 귀중한 시간만 낭비했지. 그는 두 사람을 얕봤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김진우는 어디에 숨겼나? 윤태준이 본론을 꺼냈다. 그놈이 가진 USB, 그리고 당신이 가진 차민우의 기록. 그걸 내놓으면 오늘 밤 이 파티가 끝날 때 두 사람이 무사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 지역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연이 그를 막았다. 지금은 지역의 법이 아닌 그녀의 심리전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두려움 없이 윤태준을 마주했다. 회장님,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김진우 씨는 검찰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의 USB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가진 키와 맞지 않더군요. 윤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키? 네, 차민우 씨가 저에게 남긴 아무 말이에요. 김진우의 USB는 미끼였어요.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진짜는 따로 있었죠. 박상무가 긴장하며 윤태준을 바라봤다. 윤태준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껐다. 그게 무슨 소리지?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음울하고도 아름다운 그림을 향해 걸어갔다. 바로 병든 장미였다. 차민우 씨는 상담 중에 늘 이 그림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죄가 이 병든 장미처럼 화려함 속에 썩어가고 있다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그림에 바쳤죠. 최유나가 이 사무실의 주인이었지만 그녀조차 이 그림의 비밀은 몰랐다. 윤태준은 이 그림을 차민우가 남긴 상징적인 유산 정도로만 생각했다. 무슨 헛소리야. 윤태준이 소리쳤다. 당장 그 그림에서 손 떼.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김진우의 USB에 있던 건 이 그림의 구매 기록과 설계도였어요. 차민우는 죽기 전에 이 그림을 구매하면서 이 육중한 액자 프레임 안에 자신의 모든 원본 회계 장부가 담긴 마이크로 드라이브를 숨겼어요. 윤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박상무에게 눈짓했다. 저 여자를 막아. 박상무가 괴물처럼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역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내 상대는 나다, 박상무. 지역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지키는 전사였다. 박상무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역은 그동안 숨겨왔던 특수부 무술로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사이 서연은 책상 위에 있던 날카로운 편지 개봉 칼레터 오프너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림의 두꺼운 캔버스 뒷면을 찢어냈다. 그러자 정교하게 파인 홈 안에서 작은 금속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담긴 원본 드라이브였다. 찾았어요. 서연이 외쳤다. 그 순간 지역에게 제압당했던 박상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역을 밀쳐내고 윤태준이 권총을 꺼내들었다. 내놔, 그녀나. 윤태준이 총구를 서연에게 겨누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지역은 숨을 죽였다. 박상무는 씩씩거렸다. 그걸 넘기지 않으면 여기서 내년과 권 검사 둘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난 정당방위가 되겠지. 서연은 드라이브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윤태준을 바라보며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쏘세요, 윤 회장님. 하지만 이걸 아셔야 할 텐데요. 이 파티가 시작되기 직전 저는 제 생체 신호와 연동된 이메일을 모든 언론사와 대검찰청에 발송 예약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가리켰다. 만약 제 심장이 멈추거나 혹은 제가 10분 안에 이 신호를 해제하지 않으면 차민우의 암호노트 사본과 김진우의 USB 내용, 그리고 병든 장미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 추측이 온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윤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대담한 협박이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선택을 드리는 거예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갤러리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위잉.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태준과 박상무가 당황한 사이 지역이 서연의 손을 잡고 외쳤다. 지금이야. 두 사람은 혼란에 빠진 파티장을 가로질러 비상 계단으로 내달렸다. 이것은 지역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다. 김진우의 USB에는 갤러리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은 이 수사관에게 신호를 보내 정확히 이 시각의 원격으로 화재 경보를 작동시키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그들은 젖은 몸으로 갤러리를 빠져나와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비표식 차량에 몸을 실었다.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뒤편에서는 갤러리의 혼란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드라이브를 꽉 쥔 서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은 승리했다. 차량은 빗속을 뚫고 서울의 어두운 거리를 질주했다. 권지혁은 백미러를 한 번 더 확인했지만 뒤쫓는 차량은 없었다. 갤러리의 혼란과 이 수사관이 이끄는 지원팀의 교란 작전 덕분에 그들은 완벽하게 탈출에 성공했다. 차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세차게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뿐이었다. 지역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옆자리를 보았다. 한서연은 손에 쥔 작은 금속 드라이브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은 캔버스를 찢을 때 긁힌 상처로 붉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검찰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안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팀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지역과 서연이 젖은 모습으로 들어서자 대기하던 팀원들이 긴장과 환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검사님, 무사하셨군요. 한서연 선생님 아니,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손에 쥐고 있던 드라이브를 포렌식 팀장에게 건넸다. 여기 차민우 실장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드라이브에 고정되었다. 즉시
복호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차민우가 걸어둔 마지막 보안 장벽은 그가 서연과의 마지막 상담에서 언급했던 그녀의 첫 번째 시집 제목이었다. 서연이 암호를 말하자 모니터 위에 수천 개의 파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태준의 제국 그 자체였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차명 계좌 거래 내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뿌려진 뇌물 리스트, 불법적인 인수합병을 지시하는 윤태준의 음성, 녹음 파일, 심지어 차민우를 협박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박상무의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한서연의 기억과 지역의 수사 기록, 그리고 김진우의 증언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지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더 이상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지루한 싸움은 필요 없었다. 이것은 괴물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검 그 자체였다. 이 수사관. 지금 즉시 특수부 전원 비상 소집해 대검에 지원 요청하고 법원에 윤태준, 박상무, 최윤아, 김영철 변호사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 청구해. 증거는 차고 넘친다.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수백 명의 검찰 수사관이 경남그룹 본사와 윤태준의 자택, 그리고 라비 갤러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자선 파티의 혼란에서 간신히 벗어나 상황을 파악하려던 윤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들이닥친 지역과 마주했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늙고 지친 범죄자였다. 내 놈이 감히. 그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지역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윤태준, 당신을 특정경제 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상무와 최윤아, 그리고 김영철 변호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의 철옹성 같던 법적 방어막은 서연이 목숨 걸고 빼낸 원본 드라이브 앞에서 종이 조각처럼 무력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경남 게이트라 명명하며 대서특필했다. 한때 법 위에 군림하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풍이 지나가고 도시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 윤태준과 그의 공범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차민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다. 권지혁은 이 사건으로 일약 국민검사로 떠올랐지만 그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조용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전쟁은 끝났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동안 두 사람을 묶어주었던 경남그룹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밤샘 분석도 긴급한 작전 회의도 생사를 넘나드는 긴장감도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검사와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저 남편과 아내라는 법적 서류로만 묶인 두 남녀가 거대한 집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지역은 거실 창가에 서서 평화로워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연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전략가의 모습은 없었다. 그저 한서연, 그녀 자신이었다. 지역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윤태준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고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우리의 계약, 그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가 내민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건 혼인 무효 확인서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권지혁의 이름과 한서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지혁은 그녀가 서명하기를 기다리며 알 수 없는 초조함에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녀가 자신을 떠나 다시 한서연 작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왜인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였다. 서연은 서류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지혁은 충격받은 눈으로 그녀의 행동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녀는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그가 처음 보는 장난기 어린 하지만 깊은 애정이 담긴 미소가 떠올랐다. 계약은 끝났죠, 권지혁 씨.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우리의 파트너십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녀는 손을 들어 조금 비뚤어진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지극히 사소하지만 지극히 친밀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릴 마지막 벌이 남았어요. 지혁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벌이라고요? 네. 서연이 그의 넥타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를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오늘부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 집안에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지혁은 그만 참지 못하고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를 짓누르던 모든 어색함과 긴장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그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였다. 집에서는 여보라고 불러야죠. 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에게로 완전히 끌어당겼다. 이것은 전략이나 계약이 아닌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선생님과의 위험천만한 번개 결혼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와의 달콤한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있었다.